제1장에서 생명의 끝에서 나를 만나다, 생명의 끝에서 10년 지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3개월에 한 번 혈액암 관리를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다. 병원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의 파동은 커지고 등등등등으로 참혹했다. 2015년에 삼성의료원 검진센터를 향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숙면에 들지도 못한 것이 원인도 되고 등등 수많은 또 의학자로서 최고의 의학기관의 총수로서 민병철 의원의 원장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검사를 모두 마친 뒤에 간호사가 친절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혈액 종양 뇌과라. 겁나는 소리죠. 종양의 명확한 의미를 찾으려고 혼돈의 소리의 용돌이가 이렇다. 숨을 쉴 때마다 붉은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라가는 같은 압박을 느꼈다. 혈액 종양 뇌과 외래 진료 접수를 마치고 대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휴대전화로 혈액 종양 뇌과를 검색해보았다. 만성 골수 백혈병, 악성 림프종, 급성 골수 성백혈병, 림프구 성백혈병, 혈액 종양 뇌과에서 드러난 병명 하나하나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머리를 박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를 더해 손이 떨리고 심장이 폭발을처럼 뛰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직 의사를 만나지도 못했고 어떠한 진단도 받지 않았음에도 무시무시한 병명들이 가슴을 짓눌렀고 나는 이미 암 환자가 되어 있었다. 절망감과 당혹 그리고 극도의 공포가 나를 휘청거렸고 최악의 상황 속에 갇혀버렸다. 정신을 가다듬고 혈액종양내과에서 드러난 질병을 좀 더 차분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과 정신이 따로 움직였다. 차에 올라서 운전석에 몸을 기대니 끝없이 부피를 확장하던 절망감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그때 비로소 조금씩 현실적인 문제에 생각이 미치기 시작했다. 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또 오랜 기다림 끝에 낳은 딸은 이제 겨우 5살이 되어서 한창 예쁘게 자라고 있었다. 게다가 아빠가 잠시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빠 하며 찾아다니는 아빠 껌딱지였다. 그 아이가 혹시라도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나 자신에게 화가 치밀었다. 어쩌자고 이토록 건강을 방치했단 말인가. 아내와 어머니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다. 아내는 삶의 많은 부분을 내게 의지하는 편이었다. 그런 아내가 가장 역할까지 하며 감당하며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미안함에 숨이 가빠왔다. 상황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했다. 홀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 아래부터 슬픔이 복받쳤다. 생각이 정신을 나락으로 몰아가며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다가 손에 쥐고 있는 소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안에는 식사 쿠폰이 들어있었다. 건강검진을 마친 뒤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마련해 준 것이다. 순간 몇 해 전 아내와 검진을 했던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씻도록 간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인에게 소개로 서울 남산아래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적이 있었다. 검사를 마친 뒤에 간호사가 아내에게 CT에서 종양으로 의심되는 그 덩어리가 보인다며 전문의 진료를 꼭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내와 나는 사색이 되어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원 문을 나섰다. 그때 정막을 깬 것은 죽집이 어디 있을까요? 라는 아내의 한마디였다. 우리는 가까운 죽집을 찾아갔고 아내는 전복죽을 주문해서 그릇을 비웠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입에 넣을 수도 삼킬 수도 없었다. 그리고 오후에 간호사가 잡아준 특진을 받았다. 3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나는 수술을 받더라도 여기서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의사는 암이냐는 나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하며 빠른 수술을 권했다. 지방정을 두고 종양으로 초정하고 겁을 주며 수술을 권하던 고약한 병원의 상술에 나는 끝까지 넘어가지 않았다. 그 후에 평소에 다니던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아보니 크게 염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궁금한 마음에 아내에게 물었다. 그는 정말 전복죽이 먹고 싶었냐고. 아내는 병이 깊어지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까봐 억지로 먹었다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렇게 아내가 검진을 했을 때에 이것이 잘못된 진단이었다는 거죠. 지방종을 그냥 그것은 이런 잘못된 것에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서는 안 되는데, 예상치 못한 건강검진의 결과 때에 맞춰 떠오른 그때의 생각이 내게 위안이 되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별일이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서울의 한 여성병원연구소 소장의 바쁜 일과 중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후에야 나는 조금 진정할 수 있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사를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라고 그는 신신당부하듯이 조언했다. 죽을 환자 같으면 바로 응급실로 보내지 외래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의 말을 붙잡고 몸 안에 남은 긍정 에너지를 틀어 진료 시간까지 느리게 흘러가던 시간을 버텨내었다. 진료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2시간 가까이 마음을 졸였는데 진료가 이토록 간단하게 끝나다니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길고 긴 일주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아미자 같은 질문을 단어를 바꿔가며 집요하게 물었지만 그때마다 의사는 철자 하나 바꾸지 않고 골수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는 같은 답만 되풀이했다. 골수검사.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나의 일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건강검진을 마치고 출근해서 여러 개의 미팅에 참석해야 하는 바쁜 상황 속에서도 머릿속은 온통 골수검사라는 4글자로 꽉 차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지만 몸은 마비되었고 정신은 꺼져져 가고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별일이 없으시죠?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사랑해요. 목이 메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넓은 주차장 안에서는 수많은 차와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대부분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이었다. 짐 가방을 들고 퇴원하는 이도 있고 입원하는 이도 있었다. 나는 멍하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뿐 나를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시한부를 선고받은 환자가 생을 포기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 나는 이미 삶을 포기한 시한부 환자나 다름이 없었다. 4시간을 좁은 차 안에서 잡으라면서 가며 앉아있는 내가 걱정되었는지 보안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왔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등등등. 아내에게 차마 사실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축 늘어지고, 하지만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건강검진 결과에 좀 이상한 점이 있나봐. 골수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네. 아내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순식간에 깊은 정적이 쌓였다. 아내도 필시 골수검사라는 말에서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렸을 것이다. 한참 뒤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에 긍정의 단어를 조합해서 한마디를 꺼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별일 아닐 거야. 아내는 이 짧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정을 하고 연습을 했을까. 아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쪽저쪽으로 털어놓기를 반복했다. 나 역시 그런 아내의 몸부림을 뜬 눈으로 지켜보았다. 하얀 밤 하나를 놓고 우리는 밤새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은 둘 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몇 달 전에 소천하신 장인 어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한 해 전 추석 처가에 갔을 때 장인 어른은 삽과 마디를 챙기더니, 몇 달 전에 소천했네 장인 어른이? 내게 함께 가자고 했다. 그리고 선산 기슭에서 고운 황토를 마대에 가득 담아 집에 가져오셨다. 나는 흙을 어디에 쓰시려는지 묻지 않았다. 몇 달 후에 그 고운 황토는 장인 어른의 관 위에 뿌려졌다. 장인 어른은 통장은 물론이고 향후 처리해야 할 소소한 일들을 정리하고 보일러를 켜고 끄는 법까지 장모님을 위해서 미리 꼼꼼히 손수 적어 놓은 것으로 죽은 자의 흔적을 지우고 산자의 길을 열어놓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반듯하게 살아오신 삶 그대로였다. 나는 하얀 밤을 세우며 장인어른이 죽고 준비된 죽음에 나의 죽음을 겹쳐보았다. 새털처럼 가볍고 준비되지 않은 나의 죽음의 무게에 심장은 더 깊이 타들어갔다. 이렇게 3일간의 탄식. 12월 29일은 참으로 특별한 날이었다. 2박 3일간 우리 가족이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검사를 해서 보니까 암이라는 말 대신에 최선을 다해 보자고 의사는 말하고, 5년은 살 수 있나요? 5년? 예, 거기에 집착한 것은 5살 난 딸이 그래도 조금 컸을 때를 생각하는 거죠. 암의 공포는 생각보다 컸다. 아버지를 비롯해서 암으로 고통받다가 앙상하게 뼈만 남은 제 세상을 떠난 그리운 이들의 모습이 차례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혈액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가정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호텔로 출발했다. 아내에게 차마 골수 검사 결과를 말할 수가 없었다. 아내 역시 묻지 않았지만 어깨너머로 내 모습을 지켜보며 좋지 않은 결과를 짐작하고 있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이렇게 나는 확인 사살하듯이 잔인하게 굳이 암이라는 말을 꺼내고 싶지는 않았다. 자, 이 행복은 사막에서 보이는 오아시스의 환상처럼 짧게 지나갈 것이다. 아이와 함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은 나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처절하게 파괴했다. 12월 30일 밤 9시에 잠든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뒤로하고 객실 나와서 호텔 로비를 향했다. 남편의 뒷모습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아내가 고마웠다. 휴대전화를 들었다. 정광록이라는 이름을 엉망하며 폐를 부풀려서 산소를 청했다. 잠시의 망설임조차 사치가 될 정도로 급박했지만 그래도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가 몽학 선생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미개한 사람들의 목매한 상술로 받아들였던 것에 일말의 죄책감이 느껴졌다. 이렇게 귀한 것이 벌써 이야기됐는데, 언제나 한결같은 다정한 응대가 나의 미안한 마음을 일순간에 날려버렸다. 그는 다정했고 교회에서 내가 유일하게 형님으로 부르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나를 응석을 부리는 동생으로 여기면서도 나의 허물조차 존경으로 덮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런 귀한 것을 했는데도 놓쳐버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성구, 영신, 예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속에서 17년을 기도하면서 얻은 그 딸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또 이것이 산산조각이 나게 된 것에 대해서 등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